아니마 개념을 중심으로 본 원형에 대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경험에 토대를 두지 않은 심리학이 한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들의 일반적인 기본 태도는 여전히 심리학을 정신에 관한 이론과 같은 것으로 본 예전의 태도와 비슷하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심리학이 철학 이론이 아니고 경험 분야라는 사실을 학계에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일찍이 페이너와 분투로부터 유래된 저 대담한 방법론적 혁명이 필요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그 뜻깊은 서술들의 덕을 보고 있는 경험적 심학이 한때 존재했다는 사실이 19세기 말엽에 점증하는 물질주의에서는 물론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기억나는 것은 유스티누스 케르너, 의, 프레포르스트의 여자 예언자이다. 새로 대두한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방향에서 보면 낭만적으로 기술된 모든 심리학은 파문감이었다. 실험실 과학에 대한 과장된 기대는 이미 페이너의 정신물리학에 반영되어 있다. 그 오늘날의 결과는 심리기술학과 현상학으로 위한 학문적 관점의 보편적인 변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현상학적인 관점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론은 당연히 현상학 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 대신 모든 곳에서 아직 너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경험적 입장에 서 있던 프로이트 자신도 마치 뭔가를 이루려면 정신현상을 일정한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듯이 그의 이론을 필수 조건이라는 방법과 서로 묶어놓았다. 그렇지만 프로이트는 최소한 신경증의 영역에서는 복합적인 현상을 조사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그 개방된 영역은 몇 가지 생리적 기초 개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못했다. 그래서 심리학이 마치 충동 생리학의 몫인 듯한 풍조가 생겨났다. 심리학의 이와 같은 계약은 이제 곧 50년이 넘어선 그 당시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세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제약된 작업 영역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넓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개의치 않아도 되는 적절한 구실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야 총체적 의학심리학은 예컨대 프로이트 심리학의 경우처럼 신경증의 심리학이 일반적인 현상학 지식 없이는 완전히 허공에 뜬 근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신경증 분야에서 피에르 자네가 이미 프로이트 이전에 묘기법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그것도 프로이트처럼 지나치게 많은 이론적, 세계관적 전제라는 부담을 주는 일 없이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엄격한 의학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신현상의 전기적 묘기를 선택한 것으로는 쥬네브의 철학자 테오도르 프루르누아의 주적, 즉 비상한 인격의 소유자의 심리학에 관한 그의 묘사가 대표적이다. 그 뒤를 이어 윌리엄 제임스의 주적, 종교 체험의 다양성에서 최초의 종합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내가 정신장애의 본질을 인간 정신의 전체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은 이 두 사람 덕분이다. 나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실험적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신경증과 정신병을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가운데 나는 비록 양적인 조사가 바람직하다고는 하더라도 질적인 기술적 방법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학심리학은 결정적인 사상이 극도로 복잡하다는 것, 오직 사례 기술을 통해서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이론적인 선입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자연과학은 더 이상 실험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때는 현상을 기술한다. 그렇다고 과학임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경험과학이 이론적인 개념에 따라 그 작업 영역을 제약하면 스스로 채통을 잃게 된다. 심오는 생리학적인 또는 그 밖의 과학적인 전제가 미치는 범위가 끊는다고 해서 그 기능을 중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과학적으로 관찰되는 하나하나의 사례에서 심오의 종합적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
여기서 융이 보고 있는 분석 심리학의 독특함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게 자연과학으로만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그 실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만 가지고 분석 심리학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또 한편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적인 메소드 플러스 어떤 시몬에 관한 시몬의 어떤 현상학적인 것까지 함께 파악하지 않고는 이 영역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거의 이 심리학의 영역이 철학의 영역이나 영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것을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입장으로 끌어왔지만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방법론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이죠. 여기서 시몬이라는 건 그냥 심리로 보면 돼요? 시몬이라는 말을 보통 소울을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뭘 번역했는지 잠깐 보죠. 사이키라는 말을 그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 사이키 그냥 심플하게 정신인데 이걸 또 시몬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번역자에 따라서 우리가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1대0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이분이 쓴 시몬은 소울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러한 고려는 경험적 개념인 아니마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아니마에 대해 흔히 표명되었던 편견들, 즉 이론적 발명이나 더 심하게는 신화라느니 하는 편견에 대해 나는 아니마가 순수한 경험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개념은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나 이와 같은 종류의 현상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는 경험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예컨대 절지동물이 모든 절족 동물을 포괄하고 그 현상학적 무리에 붙인 이름인 것처럼 아니마라는 말도 그 이상의 무엇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편견들은 유감스럽게도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비판자들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대부분 단순한 의학 지식의 경계표 밖에 있는 보편적 인간적 경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와 관계가 있는 시몬은 의사의 제약된 지식에는 상관없이 인간적 경험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들에 반응하여 그 살아있음을 설명한다. 그 본체는 개인적인 것, 본능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현상 속의 자신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시몬을 이해하려면 세계를 끌어들여야 한다. 우리는 작업 영역의 경계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에서 심지어 그 경계를 지어야 하지만 다만 제약이라는 의식적 전제 아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대면해야 할 현상이 복잡하면 할수록 그 전제는 더욱 넓어야 하고 그 지식도 그에 필적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융이 굉장히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얘기를 끌어오고 있죠. 시몬이를 여기서 사이키라고 한다면 우리 정신을 이해하려면 세계를 끌어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자연과학적인 태도 같은데 자연과학적인 태도를 벗어나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상을 굉장히 폭넓게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의사와 관계가 있는 시몬은 의사의 제약된 지식에는 상관없이 인간적 경험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들에 반응하며 그 살아있음을 표명한다. 그 본체는 개인적인 것, 본능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현상 속에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시몬을 이해하려면 세계를 끌어들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를 이쪽에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구체적으로 세계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the more complex the phenomena which we have to do with in practical treatment, the wider must be our frame of reference and the greater the corresponding knowledge. 단순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치료 과정에서 대면에 될 현상이 복잡하면 할수록 그 전제가 더 넓어져야 된다.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그러니까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틀이 훨씬 더 넓어져야 되고, 그와 함께 그에 필적하는 지식도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분석 심리를 제대로 하려면 단순하게 우리의 실험실에서 나온 실험 결과나 자연과학적인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컬 지식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우리의 정신활동이 있다. 이 정신활동은 전 세계와 교류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세계를 떠나서 정신활동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활동을 어디에 우리의 신체 하나로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신은 이 세계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견해는 어떤 동양에서 보는 얘기는 불가에서는 일체가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우주 자체가 아니면 이 세계 자체가 우리의 마음하고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은 마음으로부터 세계가 생겨난다고 한다면 세계를 잘 이해해야 내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세계와 내 마음을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이 밀접한 관계를 같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나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나를 잘 메디컬 테스트를 하듯이 우리를 그냥 잘 들여다보면 신체적인 어떤 검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정신을 검사하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바깥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걸 독립되게 우리 사이키만 연구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퍼스펙티브 자체는 굉장히 넓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융의 이런 생각은 우리가 긍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게 조금 굉장히 새로운 퍼스펙티브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시인의 심리학과 신화학, 비교종교학과 문학사 사이에 짝지음의 주제의 중요성과 그 보편적인 분포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마 개념의 문제에 끼어들어 이야기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신경증 심리학에 관한 그의 지식이 아니마 개념에 관한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마의 일반적인 현상에 관한 지식일 뿐이다. 다만 그 지식은 그가 아니마를 개인적으로 흔히는 병적으로 왜곡된 형태로 만나게 될 때 아니마 고유의 의미에 대하여 눈뜨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아마 CCG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짝지음의 주제라는 용어가 쉽지 않은 얘기죠. 여기서 원시인의 심리학과 신화학, 비교종교학과 문학사에서 짝지음의 주제의 중요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CCG라는 용어가 나와요. CCG라는 용어는 a pair of connected or corresponding things라는 이제 개념인데 연결되어 있거나 서로 상응하는 하나의 짝이라는 개념이에요. 짝의 개념. 그러니까 음과 양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융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대극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음, 대극이라고 하는 건 그 짝이죠. 그래서 이 페어 항상 모든 것이 짝으로 움직인다. 쌍으로 네. 움직인다. 하나의 쌍의 개념이 어떤 면 신화학이나 심리학, 비교종교학 등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이런 개념에 익숙해야 된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항상 음양의 이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음과 양의 그리고 남과 여 모든 것들. 그런데 서양 사람들도 이분법이 굉장히 강하긴 한데 어떤 음양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음과 양을 항상 동시에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일반적인 과학적인 사고에서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을 지금 음. 융이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인식의 유일한 근본적 토대는 예외 없이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느니 이미 이전에 감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지력에도 없다는 일반적인 편견이 아직도 신봉되기는 하지만 고대의 로이 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에 주목할 만한 원자설은 원자의 붕괴에 관한 관찰의 근거를 둔 학설이 결코 아니라 가장 작은 조각이라는 신화적 관념에 근거를 둔 학설이었다. 그것은 시몬의 원자로 살아있는 가장 작은 조각으로 이미 구석기 시대의 오스트레일리아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몬 상태에서 미지 외부적 현상의 세계로 투사되었는지는 고대 자연과학과 자연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것이 너무도 많이 투사되어 있어서 우리는 세계 그 자체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인식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 사건을 정신적인 과정으로 전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화로서 충분한 객관적 세계상이 나온다고 누가 보증하겠는가? 그것은 물리적 사건이 마찬가지로 정신적 사건일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확신은 아직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다. 그러므로 그런 확신이 서기까지 우리는 싫든 좋든 시몬이 상들과 형태들을 공급하여 특히 객체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가정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러한 형식들이 전통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여전히 원자들에 관해 말한다. 왜냐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모크리토스나 혹은 최소의 구성요소에 관해 처음 말한 사람은 어디에서 원자에 관해 들었던가. 이런 관념은 원형적 관습이라고 하는 것, 즉 원형적 관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관념이라고 하는 것, 즉 근원상에서 기원한다. 그것들은 물리적 사건의 모상들이 아니라 심적 요소의 고유 산물이다. 시몬을 본질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과정의 단순한 모방으로 이해하려는 물질주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설은 하나도 증명된 것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수많은 사실들은 시몬이 물리적 과정을 일련의 심상으로 번역하며 그 심상들은 흔히 객관적 과정과 거의 인식할 수 없는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물질주의적인 가설은 너무도 대담하며 형이상학적 오만으로 경험 가능한 것을 능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몬적인 것의 본체에 관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하나의 2차적인 것 또는 표층 현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계기도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적어도 가설적으로는 요인 그 자체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는 충분하다. 이런 관점은 심적인 과정이 시험관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은 체와 아니마와 혼으로 이루어지는 현자의 돌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공헌을 불가능한 일이라며 웃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세적 전제의 논리적 귀결인 시몬에 관한 물질주의적인 선입견을 마치 증명된 사실이기나 한 것처럼 현재까지 계속 끌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체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영어 번역자는 이게 body, soul and spirit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심혼 그리고 영혼 이런 개념들을 함께 쓰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를 바디라고만 볼 것이냐. 우리 물질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정신활동은 물질적인 것에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뇌 활동, 뇌라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움직이면서 우리 정신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에서 정신이 그냥 부수적인 2차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물질에 대한 파악 자체가 원래는 정신에서 시작하는 것이냐. 이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메디컬한 말들 쪽에서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의 뇌 활동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뇌 활동 이상이 생겨서 환상도 생기고 환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논리 체계가 무너져 있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연결이 돼 있지만 원래 원인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신 자체가 깨어져 있어서 그 부분이 물질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냐 우리의 바디에 영향을 미친 것이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 설명하느라 어떤 바디, 어떤 소울, 어떤 스피리트 여러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번역을 하는 사람마다 어떤 의미로 번역했는지도 각각 다르고 원문을 쓰신 분도 그때그때 어떤 의미로 쓴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사실은 이쪽의 영역들은 한편에서는 자연과학적인 얘기지만 한쪽에서는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영성적인 얘기가 막 섞여 있어요. 거기에 융의 얘기에서는 유사과학적인 것. 유사과학이라고 과학으로 봐서는 미신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같이 섞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연금술이나 영지주의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이론화하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굉장히 넓혀주면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우리가 확신이 서지 않고 좀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복잡한 심적 사상을 화학 공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리 빨리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적 요소란 우선 수수께끼 같은 성격을 지닌 자율적인 현실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심적 요소가 온갖 실제 경험에 따를 때 생리적, 화학적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있다. 만약 우리가 심적 요소의 실체성이 무엇인지 결국 알 수 없다면 이것은 또한 물리적 대상, 즉 물질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원적인 것을 독립된 요소로 본다면 이로부터 의식적 발명이나 조작의 자의성에서 벗어난 심원적 존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 저 일과성, 피상성, 희미함, 심지어 하찮음의 성격이 어떤 심적인 것에 결부된다면 이것은 주관적, 정신적인 것, 즉 의식의 내용에 해당된다. 객체정신, 즉 의식 내용의 선험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무의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결정짓는 작용은 무의식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전승과는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비슷한 심지어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상상된 형상들을 보장한다. 이에 대한 주된 증거의 하나는 신화적 주제의 보편적인 유사성인데 나는 이것을 그들이 지닌 원초상으로서의 성질에 의거하여 원형이라고 불렀다. 네. 이러한 원형들 중에서 특히 정신치료자에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원형을 나는 아니마라고 불렀다.
이 라틴어 표현은 기독교적 도그마나 지금까지의 어떤 철학적 심원, 개념과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될 어떤 특정한 것을 지시하는 말이다. 만약 이 개념의 본질을 반쯤이라도 구체적으로 상상하려 한다면 마크로비우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작가나 고대 중국 철학으로 소급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기서 아니마, 중국어로는 괴는 시몬의 여성적, 고태적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그렇게 소급하여 파악하는 것은 항상 형이상학적 구상주의에 빠질 위험성과 결부되어 있어 가능한 한 피하려 하지만 눈앞에 보이듯 생생한 표현을 시도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 개념에는 그것을 나타내는 형상이 반드시 부착되는데 이 경험적 개념을 우리는 또한 그 특수한 현상학으로 말고는 달리 기술할 수 없다.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떤 개념 형상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던 어떤 형상과 어떤 개념이 함께 가는데 이런 현상학의 세계를 정신의 세계로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초기 불교에서 얘기했던 초기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우리의 의식 세계, 우리의 인식 체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해요. 1식에서부터 8식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 형상에 대한 것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상들을 아상, 나에 대한 상, 그리고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상을 인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상을 중생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래오래 계속되는 어떤 것들을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들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인연에 의해서 잠깐 있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상으로 접하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인과에 의해서 잠깐 있는 것이지만 그건 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현상학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현상학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과거의 것을 기억해내고 하는 이런 것은 피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인데 근원적인 마음, 우리의 본디 마음은 이것을 다 넘어서는 수준에 이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아무 생각이나 분별심이 사라졌을 때 원래 마음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융이 얘기하는 현상학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을 탐구하고 있는 이 마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쳐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끊임없이 수련하겠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융을 이해하기 힘든 게 융은 현상학적인 얘기를 계속 하면서 또 한편은 동양에서 보고 있는 어떤 우주적인 어떤 개념, 말하자면 이런 초월적인 개념을 함께 섞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차원이 다른 얘기를 같은 차원에서 실질적인 현상학적 차원에다가 초월적인 차원을 함께 섞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쩌면 이해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이분이 평생 애썼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노력은 가상하고 우리가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했지만 이분 스스로는 이런 깊은 어떤 이치들을 깨달은 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 현상학적 세계를 넘어서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라고 봐요. 근데 깊이 우리가 깨치고 나면 이러한 마음들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에 따라 잠시 스쳐가는 마음들인데 우리는 그때 스쳐가는 마음 또는 혹은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상, 그리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상들의 지배를 평생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체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가 실제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어머니 상하고 싸우느라고 평생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있잖아요. 그게 헛개비하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많은 것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을 다 깨치고 나면 사실은 내가 판단이나 분별이나 생각을 하기 이전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왜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걸 우리가 부모로부터 내 몸을 받기 이전의 세계, 혹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이전의 세계, 음과 양이 갈라지기 이전의 세계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융이 쓰고 있는 이 분별의 세계 이전에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신성이 있다 혹은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가. 그래서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의 어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깊이 깨달아서 이런 우리 안에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이 모든 것,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현상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떤 면 이 번잡한 것을 다 그냥 놓아버리면 그 이전에 청정한 마음, 상락아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항상 있고 즐겁고 그리고 본디에 내가 있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우리의 본래의 나를 만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건 항상 이건 영원히 현상에서 오는 어떤 괴로움에 찌들지 않은 원래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회복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깨침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이렇게 그냥 그분들이 묘사하는 것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융이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방법론적으로는 동양의 깨침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만 섞어 놔서 현상학적인 것과 어떤 이 초월적인 것을 같은 레벨에 거기에다 자연과학적인 것까지 막 섞어서 같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더 어떤 면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융이 극복하고자 하고 좀 더 초월적인 곳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이 속에 숨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시대적으로 제약된 세계관적인 긍정과 부정에 상관없이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은 모든 시대의 인간 정신에서 솟아난 저 초월적인 견해들을 투자로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 공간에서 내몰리고 실체화된 정신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니마를 역사적으로 신적인 짝, 남녀 신의 짝에서 만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원시 신화학의 어두운 심층에까지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로 그노시스와 고전적 중국 철학의 철학적 사변에 도달하는데 중국 철학에서는 우주 진화론적 개념의 짝을 양, 남성과 여성으로 부르고 있다. 그래서 양과 양을 남성, 여성의 남성적, 여성적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 그 남성적인, 여성적인 것을
양과 우리는 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짝이 남녀의 출현만큼이나 보편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상상 행위는 이런 주제에 결부되어 있어 그것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항상 되풀이하여 똑같은 것을 투사하도록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의료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투사는 하나의 무의식적 자동적 과정이다. 이를 통해 주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용이 객체로 옮겨지며 그럼으로써 그것이 마치 객체에 소속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반해서 투사는 그것이 의식될 때, 즉 그 내용이 주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순간에 중지된다. 투사는 오토매티컬, 우리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객체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식적인 활동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안에 있는 상을 밖에 대상에 옮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상 혹은 그 상과 관련된 정서가 내게 아니고 대상의 것이라고 우기는 거죠. 자기 것을 남한테 주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우기는 건데 이게 이 투사를 의식하게 되면 그 현상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되면 이게 그 내용이 주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투사 현상을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게 투사 현상을 다루고 있는 거죠. 투사나 투사의 동의식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여기 동양 특히 불교에서 보는 이 투사나 이런 것은 우리 삶 전체가 투사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만 투사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의 인식 체계 전체가 어떤 투사 현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이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주체에 속한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세계를 바라보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하늘이 사람마다 보는 어떤 사람은 같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주 포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 싸늘한 냉기가 가득 있는 어떤 피하고 싶은 어떤 하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도 우리 실제 일상 삶이나 임상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A라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 사람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다. 근데 또 B라는 사람이어서 그분 좋은 사람인 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인데 우리가 10명을 데리면 10명 다 각각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에 대한 그걸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한 느낌, 상,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파악, 인식 자체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다 자기 거란 얘기예요. 어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깊이 좀 철저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해도 내가 만들었고 달도 만들었고 이 우주가 다 내가 만든 것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받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렇게 깊은 경지까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투사라는 현상은 전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동양이 더 철저하게 봤다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병리적인 현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대상에 대한 인식 체계가 자기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요. 그래 우리 일상 삶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건강하다고 하지만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하면 세상이 좀 더 평화스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치료에 오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내 마음이 저 사람에 대한 인상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냥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나는 정확하게 봤다고 다 우기는 거죠. 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한 사람은 그냥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형상으로 매도돼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접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상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근데 그 마음은 어쩌면 나에 대한 나의 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또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는 거죠. 자기 표상이 여유로운 분은 대상을 조금 더 반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자기 표상이 약한 분들은 대상이 굉장히 무서워지죠 또. 그래서 패러노이드하게 이런 정서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 표상은 많은 부분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대상들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꼭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도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혹시 남은 얘기 있으면 잠깐 나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정말 완벽한 정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모든 것이 다 내 안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 대상과 관계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각자가 다 완벽한 정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굉장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정신분석에서 상호 주관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그게 상대방 것과 내 것이 얽히기 때문에 또 얽히면서도 제3의 어떤 역동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거를 또 이렇게 같이 바라봐야 되나.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그렇죠. 주고받는 거죠. 그건 훨씬 진보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테크니컬하게 꼭 인터랙티브한 관점으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실제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데 네. 치료할 때 꼭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맞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병리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조금 분리해서 이 부분을 또 잘 바라보고 그 현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 자체가 상호주관적인 거 아닐까요, 교수님? 그 어떻게 분리해서 내담자를 돕죠? 근데 기법으로 들어갈 때 예. 너나 나나 같아. 그러니까 너의 정서와 내 정서를 그냥 막 교환하면은 너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찰과 이분이 가지고 있는 통찰은 다른데,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인간적인 교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나하고 관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 인터랙티브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분이 나에 대해서 치료 안에서 느끼는 정서나 그리고 내가 느끼는 역전이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는 것 어떤 상호 교류적인 입장에서 인터퍼스널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치료하는 기법 자체가 나도 불안전하니까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호분석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 이제 그런 거보다는, 물론 이제 치료자가 내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뉘정서와 내정서를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교류하자, 이런 게 아니라, 치료자가 내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담자를 하나의 어떤 내적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융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너무 완벽한데 실은 완벽한데 이게 임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치료가 필요 없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다 이럴 수만 있다면 다 자기가 아, 근데 투사하지 실제로는 않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못하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통찰 치료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항상 이런 것은 어떤 치료자가 깊이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안전판이에요. 그러니까 음, 내가 현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네. 우선 중요한데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사이카틱한 분에게 이런 통찰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보드라인 네. 페이션트한테도 이런 통찰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죠. 아니죠. 그러니까 네네네. 최소한 뉴라틱한 수준에 있을 때 해석적인 접근이 되는데 뉴라틱한 분들도 이렇게 철저한 지혜 중심의 어떤 인터벤션은 또 맥히지 않아요. 그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 지금 다음 클래스 들어오시는 명상치료 하시는 선생님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명상치료를 배우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명상치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상당한 인격적인 파운드시 있는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그 레벨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융의 개념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분에게 어떤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우리의 인터벤션을 툴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융의 개념,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걸 이해하라고 시작한다면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데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 네. 어떤 이거 자체가 없잖아요. 이걸 이해해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순례의 네. 과정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순례자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걸 도라고 표현하면 이 도를 잘 깨쳐서 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네. 근데 그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삶 자체가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좀 예, 길을 잃지 않고 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지만 다 모든 걸 깨치고 가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씩 깨쳐나가면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오래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리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현상학적인 세계만 알고 사는 분들은 번뇌에서 벗어날 출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그러니까 도를 깨우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정말 모든 번뇌와 막 그 모든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 내부에서 온다라고 알고 통찰하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그 지경에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는 건데 그 과정은 그렇지
어느 정도 건강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이제 치료적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상대방의 어떤 역동과 같이 상호 주관적으로 이렇게 다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그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정서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여러 측면들의 생각들이라는 게 나에게 유리한 상대방에서 오는 부분, 현상학적으로 상대방에서 오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죠. 네네네. 있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문이나 어떻게 완벽하게 이거를 이렇게 다 내 안에서 오는 거라고 다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서 이 세계와 관계에서 나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세상을 인식하는 체계를 깊이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병리적인 차원의 얘기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음, 근데 이런 세계를 모르는 분들의 중생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중생의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참 조금 뭔가, 좀 헷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 영은 불멸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봐요. 불가에서는 네. 우리 자체는 우리가 따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항상 우리의 마음은 계속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현상학적으로는 그런데 태어났다가 고통을 받고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것 자체가 현상학적으로는 그런데 실상의 입장에 실상은 하나도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양자물리하고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한 사람이 보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다른 쪽에서 보면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전 세계하고 교류한다고 본다면 이 큰 세계 속에서는 내가 새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니 나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좀 깊은 얘기라 우리가 그대로 어려워요. 그걸 지금 아시면 제가 수업료를 훨씬 많이 받아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네, 우리 김동환 선생님한테 우리 얘기를 잠깐 자문을 좀 받죠. 우리 윤공부 하다가 지금 쉴 시간도 못 쉬고 지금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음, 우리 김동환 선생님은 불자시고 또 명상치료를 하니까 우리가 참 이제 어려운 게 어떤 우리의 생멸의 세계가 있는데 생멸과 열반은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불자님들이 하시는데 그 말을 우리가 참 알아듣기 어려운데 오늘은 우리 김동환 선생님이 특별 서비스로 우리한테 그 불가에서 하는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엄밀히 말하면 불자는 아닌 것 같아요. 무교 관심이 있는 것 뿐이고, 이제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이제 절에 많이 다니셨고, 저는 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해 했었어요. 열반이라는 것이 이제 20대 때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다 열반냈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죽는 것을 보면 스님들 일반 중생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인가? 이렇게 의문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아주 저의 주관적 생각이고
이렇게 결국 다 원래대로 다 가기는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죽고 다시 태어나서 또 죽고 한들 시간이 지나고 많이 하면 원래 자리로 다시 다 돌아가는 거는 그냥 우주의 법칙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금방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뭐 부활이라고 꼭 이름을 붙여야 될지 원래 태어난 바가 없고 그래서 따로 어디 가는 곳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열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반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교수님? 열반이?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현상학의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이런 세계를 깊이 깨우친 분은 이 현상의 세계에서 생로병사가 일어나지만 그거 자체 내가 현상으로서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지만 이거 자체가 원래 이 현상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잠깐 이렇게 이런 현상들로 있다가 다시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래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바닷물이 공기하고 만나면서 바람을 만나면서 파도가 생기죠. 근데 파도는 생겼다가 사라지죠. 근데 파도 입장에서 보면 파도는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또 다른 파도가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근데 파도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물이죠. 그러니까 본질로 보면 그냥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바닷물이라는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파도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 파도로 생겨났다가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사라지는 게 슬플지 모르지만 이 바닷물 입장에서 보면 너는 잠깐 그런 파도의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너는 원래 바닷물이고 그리고 파도로 쓰러졌지만 너는 바닷물 그대로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우주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물리학에서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지만 죽었다고 하지만 죽었다고 그 죽은 것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그 존재의 모습으로서는 사라졌지만 우리 몸에 있던 지수화풍이라고 그러죠. 몸은 한쪽에서는 땅이고 그리고 물이고 그리고 불이고 바람 이걸로 다 분해돼서 다 사라졌어요. 근데 원래 몸이 생긴 건 어떻게 됐어요? 몸은 이것이 모여서 잠깐 내 모습을 갖췄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그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파도가 생겼다가 잠깐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잠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런 상의로 내가 일시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는 것뿐이지 나는 원래 청정한 마음으로 그대로 나는 그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청정한 마음의 상태를 구름이 끼어서 놓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밤이 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태양은 구름이 끼어 있을 때 우리는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청정한 마음은 청정한 마음을 다른 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혜의 마음. 지혜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것을 불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개념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런 개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를, 그 언어 도단의 세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이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그런 식으로 파악하려고 애쓰는 것일 뿐이지, 실상은 그 체험을 하는 사람,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열반의 세계를 맛본 사람은 아는데, 맛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